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판에서 촬영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 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9반 애들 시작할 때 박수도 쳐주던데. 네. 늘 10반의 진도가 빨라서 계속 9반을 촬영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10반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 이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약탈해 갔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맞섰던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수업이라 가지고 아무도 수업을 안 들었죠. 그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도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면서 다들 자는 수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의 여러 가지 부삭 조약들이 체결이 되면서 개항 초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류지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고 항구를 이용하는 세금인 항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자유롭게 곡식을 사갈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영국산 면직물 같은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수입되었는데 그 값싸고 질 좋은 영국산 면직물로 인해서 국내의 면 제품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먹을 쌀도 부족한데 워낙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쌀의 가격이 올라가고 쌀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배운 기억 나나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인 방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일본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1883년에 맺어진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이따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편 1880년대 이후 이모군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보다 한 발 밀렸던 청나라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맺었던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지금 거류지에 묶여 있을 때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의 시장에 직접 진출해서 장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러한 권리를 얻어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이 방공령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낸 대가로 일본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내지 통상권을 확보한 일본 상인들 역시도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통상권을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에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조선에서 원래 장사하던 상인들은 장사가 더 잘 될까 잘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신들의 상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권 수호 운동 같은 것들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990년대로 가게 되면은요,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을 약탈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기업의 이윤을 올리기 위한 경제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설 수 있는 근대적인 기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900년대 가게 되면은 일본 제1은행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돼요.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것들이었어요. 배운 기억 좀 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일본의 금융지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다? 은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근대적인 은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내용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좀 잡혔나요? 네, 아님 말고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에 형성된 거류지를 중심으로 영국산 면직물을 수출을 하고 조선에서는 쌀이나 콩, 쇠, 가죽 같은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많은 쌀이나 콩과 같은 식량을 사간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일본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이 높아야 돼요. 기업의 이윤이 높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주더라도 어느 만큼은 줘야 되나요?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돼요. 그죠? 먹고 살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식량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따라서 일본 내의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본 내의 쌀의 양, 식량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줄일 필요가 있나요?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일본은 당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사 짓던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공장을 세우고 농사 짓던 농민들을 데려다가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농업 생산량은 낮아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조선에서 많은 식량을 수입해 옴으로써 일본의 쌀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임금인 지불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올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쇠가죽, 소가죽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요. 군화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군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군수품을 만드는 재료로 널리 수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쌀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쌀이 많이 팔려나가니까 그 과정에서 일부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쌀을 많이 가져간다? 그만큼 국내의 식량량, 곡물 유통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게다가 때마침 겹쳤던 흉년 같은 것들로 인해서 곡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도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쌀을 사 먹어야 하는 입장에서 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와 곡식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이 반공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으니 그게 바로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일본으로의 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반공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방관들에 의해서 일본으로 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반공령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반공령으로 일본으로의 쌀 유출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 역시도 쌀을 수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반공령의 시행과 관련해서 조선 정부에게 몇 차례 외교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공령을 둘러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890년에 이 함경도에서 있었던 반공령 사건입니다. 자, 함경도에서 쌀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경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함경도 관찰사가 쌀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반공령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반공령에 대한 내용에 어떠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조선 정부가 갑작스럽게 쌀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려버리면 쌀을 수출하려고 조선에 왔던 일본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반공령을 시행하기 전에는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일통상장정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1890년에 이 함경도 관찰사가 반공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함경도 관찰사 주장에 의하면 1개월 전에 분명히 사전에 통보했다라고 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1개월 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어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거짓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어요. 함경도 관찰사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1개월 전에 분명히 통보했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일본이 이 방공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달 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1개월 전에 통보가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일본은 한 달 전에 통보가 안 됐음을 주장을 하면서 조선 정부에게 방공령을 취소하고 우리가 본 손해에 대해서 물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당연히 조선은 힘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결국 방공령을 철회하도록 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어찌되었든 방공령을 시행하였다가 일본의 항의에 의해서 그게 취소되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각 지역에서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각 지방의 지방관들은 자신있게 방공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가 방공령을 내렸다가 또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건들, 몇 차례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겪게 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됨에 따라 방공령을 내리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국내 쌀값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쌀을 사 먹어야 했던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농촌의 임노동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방공령의 경우에도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기도 해요. 요런 이야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였어요.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선 정부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냐면은 청나라 상인들은 거류지 밖으로 나와서 조선에 직접 와서, 조선 시장에 직접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게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내륙 상거래가 허용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어. 일본 상인들은 거류지에 묶여있고 싶었을까? 아니었겠지, 그지? 일본 상인도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내지 통상권을 얻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방공령의 시행과 관세 부과의 권리를 얻어내는 대가로 일본은 최혜국 대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그죠? 가장 혜택받는 나라에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이었어, 그지?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느냐? 만약에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 권리를 일본에게도 줘야 되는 게 최혜국 대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얻게 됨으로써 내지 통상권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된 결과 일본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국내에 직접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상업의 범위, 상권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국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조선 상인들은 피해를 봤을까? 이득을 봤을까?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그죠? 왜 피해를 보느냐? 일단은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피해입니다만은 일본이랑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이 장사꾼들의 경우에는 자본금, 그들이 굴리는 돈의 액수가 국내 상인들보다 훨씬 더 컸어요.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동네 슈퍼마켓만 있는 동네에 이마트, 하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딱 들어온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당연히 국내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에 활동하고 있었던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 외국 상인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굴리는 돈이 규모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동상해라든지 장통상해와 같은 합자 회사를 만듭니다. 합자 회사, 여러 명이 자본금을 모아서 만드는 회사를 합자 회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외국 기업이 자본금이 워낙 크단 말이야. 그래서 국내 상인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장통회사, 장통상해, 대동상해 같은 상회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외국 기업들과 외국 상인들과 경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도 그런 거 좀 있죠, 그죠? 일요일날 마트 영업을 안 함으로써 주변에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이런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지, 그지? 그래서 마트 안 하는 날 주변에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 많이들 사던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상회사를 같이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애당초 외국 기업의 자본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원래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시전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떤 운동을 벌이기도 하느냐? 철시 운동을 벌여요. 철시, 시장에서 철수하는 겁니다. 우리 장사 안 해 하고서 문 닫아버리는 거죠. 물론 장사를 안 하면 본인들도 장사를 못하니까 손해를 보겠습니다만은 외국 상인들도 어쨌든 국내 상인들하고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불편함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에서 외국 상인들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보이콧 운동, 철시 운동 같은 것들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독립협회와 함께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상인들의 조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 국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대항을 하면서 이런 시전 상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단체가 바로 한국중앙총상회였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직을 해서 외국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국내 상인들의 상업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한국중앙총상회도 해산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의 전통적인 상인들 가운데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운 기억이 날라나? 한참 전에 배우긴 했는데 안 나나요? 안 남을 수 없고요. 자, 경강상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원래 한강을 중심으로 강물을 따라 배를 운영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하고 유통하는 일로 큰 돈을 벌었던 조선의 전통 상인들이 바로 경강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택배업으로 돈을 번 상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강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건을 실어 날라다 주는 걸로 돈을 버는 상인들이었는데 그들의 가장 큰 수입이 뭐였냐면 사실은 세곡의 운송이었어요. 세곡이 뭘까?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죠.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쌀로 거뒀잖아, 그지? 그래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반해 주는 게 사실 이 경강상인의 가장 큰 수입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개항 이후에 그 세곡 운송을 외국 상인, 일본 상인들에게 뺏겼어요. 왜냐면 일본 상인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증기선을 가지고 왔거든. 증기선이 뭔가요? 석탄 떼워서 발생하는 증기로 돌아가는 증기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가 바로 증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기차 중에 기관사가 잡아당기면 뿌뿌 하고 소리 나는 기차 있잖아, 그지? 그게 증기 기차잖아. 토마스 같은 거. 알죠, 그죠? 똑같은 원리로 가는 배가 바로 증기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경강상인들은 주로 뗏목이나 아니면은 노젓는 배나 아니면 돛단배로 세곡 운송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 상인들이 증기선을 타고 나타났네. 증기선은 기존의 경강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배보다 빨라요, 느려요? 증기 엔진으로 가니까 빨라요.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곡식의 양도, 물건의 양도 어떨까요?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됐던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와가지고 증기선으로 세곡 운반을 독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강 상인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뭐가 필요하겠다? 증기선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증기선을 구입을 해서 일본 상인들에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 한편 개성 지역의 상인들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인삼을 재배해서 홍삼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걸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개항 이후에도 이런 어떤 홍삼이나 인삼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해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서울 북쪽의 이권의 경우에는 이 경강 상인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 아니, 개성 상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도 힘들게 뷰를 뚫고 학교에 왔는데 뭐라도 좀 배워가야 되지 않겠어? 그죠? 학교에 온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의 힘든 등굣길에 보람이 되는 유익한 한국사 시간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고 시험 끝나고 그냥 탱탱 놀게 해주고 싶지 않겠어, 그지? 하지만 선생님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전에 비 되게 많이 와가지고 오산천이 넘쳐가지고 학교 운동장까지 잠긴 적이 있었다. 운동장까지 찰랑찰랑 하는 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휴교가 됐었지, 그때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면서 요거 잘하면 휴교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게 조금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학교 하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지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 선생님이 지금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런 정도 일이 있었던 게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요. 1890년대 가게 되면서 외국 자본,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회사를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을 싹 쓸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을 싹쓸이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근대적인 성격의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이나 전현직 관료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은행이라든지 바다로 물건을 운송해주는 해운업이라든지 철도와 같은 근대적인 회사를 설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식산흥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업종에 많은 회사들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189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 세워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살아남은 기업도 있었습니다만은 외국 기업과 경쟁에 밀려서 사라지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최초의 은행은 일본에서 만든 제1은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은행이 없다 보니까 녹화 버튼 잠깐만 멈춰줄래? 네, 돌아왔습니다. 김현식 통화실에서 뭔 얘기하다가 네,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은행이 일본이 세운 제1은행이었다. 그래서 국내에 은행이 없다 보니까 관세를 취급하는 일을 해줄 곳이 일본의 제1은행밖에 없었다. 해관세 취급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릴 것도 일본의 제1은행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이 설치한 제1은행에서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관세를 취급하기도 하고 조선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제1은행이 조선 정부한테 화폐 정책,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있어요. 돈을 빌려준 입장이잖아. 나라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입장이잖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야. 제1은행이 갑이고 조선 정부가 을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이 모든 문제가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서?
우리나라에 은행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비슷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 은행인 조선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한성은행, 대한, 천일은행 같은 은행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거나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902년에 일본 제일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돈으로 제일은행권이라는 돈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거요.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조선의 대한제국의 화폐가 너무 낡아서 너무 전근대적이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제일은행에서 돈을 발행해서 대한제국 안에서 쓰도록 해라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오게 돼요.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이 국내 화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꼈어.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은행에서 제일은행권이라고 하는 돈을 발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느 나라 예를 들까? 미국의 예를 들까요? 뭐 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화가 불안정해서 안 되겠다. 한국에서 쓸 수 있도록 달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국의 은행 만들어서 달러화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을 했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정책, 화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 지금 설치한 제일은행에서 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돈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은행권의 발행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제국이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 화폐 주조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금융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제일은행권의 유통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중앙은행, 화폐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만들고 제일은행권과 맞설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금본위 지폐, 금이 지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금이 지폐 발행의 기준이 되는 금본위 지폐를 발행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전에 러일 전쟁이 터졌고,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대한제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광무개혁이 전부 다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게 됨에 따라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송업 및 제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협동우선회사, 인천우선회사 같은 해운회사, 바다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회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철도 회사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전부 다 외국 기업들이 하고 있던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원래 뭐였다 그랬나요? 영국산 면직물이라 그랬어, 그지?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점 일본산 면직물로 대체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요. 당연히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면직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대적인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종로 직조사라든지 한성 재직회사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금융적인 지원이나 관세 방벽 없이 일본 면제품과 경쟁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살아남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본 기업들을 앞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외세의 경제적인 침투와 약탈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개항 이후에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사회가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1학기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